서울 외곽 한적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28층의 대단지 중 한 동, 천목의 스와모옷 민경은 오늘도 여느 때처럼 깔끔한 차림으로 거실 창문을 열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시원하네요. 오 여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민경이, 네가 끓인 북엇국 냄새가 이 동네 전체에 퍼지겠다. 겉으로 보기엔 단란한 집이었다. 남편 태주는 한 중견기업의 대리로 근무 중이었고 민경은 패션 플랫폼에서 일하는 워킹맘이었다. 요리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시부모도 잘 챙기는 며느리. 동네에서도 그 집 며느리 정말 복이야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민경의 스마트폰에는 비밀 앱이 하나가 숨어 있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오늘도 내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아. 점심때 너 보러 가도 돼? 미친놈. 근데 좋아. 12시 30분 지난번 카페. 민경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다. 딱 1시간이면 돼. 점심시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그 남자는 언제나처럼 먼저 와서 민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셔츠에 짧은 수염, 거칠지만 매력적인 눈빛. 민경은 무심한 척 다가가 앉았다. 많이 기다렸어? 기다리는 건 익숙해. 넌 그럴 만한 여자니까. 그는 민경의 손을 잡았다. 민경은 눈을 피했지만 손을 거두지는 않았다. 잠시 후 그들은 카페 뒤편 오래된 모텔 골목으로 사라졌다. 민경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다.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의 무게가 잠시 내려앉는 듯 했다. 한편 남편 태주는 최근 아내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요즘 이상하단 말이야. 밤늦게까지 회식이라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 평소엔 정리하던 방도 흐트러져 있었고 무엇보다 민경의 눈빛이 달라졌다. 민경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그냥 바쁘지 뭐. 왜? 아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응. 그냥 업무가 좀 많아. 그날 밤 태주는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의 휴대폰을 재빨리 확인했다. 무슨 일이든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다. 아내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 낯선 남자와의 대화, 모텔 예약 기록, 전송된 사진들이 있었다. 태준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민경아, 이게 정말 너야? 그의 마음은 부서졌고 동시에 분노가 솟구쳤다. 그는 그날부터 조용히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태주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민경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메시지들은 매일 밤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낯설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숨소리조차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무너진 걸까? 어느 토요일 아침, 태주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그 남자의 차량 번호를 들여다보았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차에서 기다릴게 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그는 결국 그 남자의 차를 직접 쫓기로 마음먹었다. 태주는 조용히 차를 몰고 민경의 사무실 인근까지 이동했다. 그녀는 오늘도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외근을 핑계로 자리를 떴다. 그리고 12시 30분, 강남구의 한 카페 근처에 멈춰선 그녀. 조금 뒤 검은 SUV 차량이 나타났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살짝 열었다. 민경이 차에 타는 순간 태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는 몰래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찍고 차량의 방향을 따라 붙었다. 30분쯤 지났을까? 차량은 서울 성북구의 낡은 골목길로 들어갔다. 태양여관 낡은 간판 아래 민경은 조심스럽게 몸을 숙이고 남자와 함께 사라졌다. 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핸들을 부여잡았다.
이건 꿈일 거야. 아니, 악몽이지.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태주는 주차된 채 몰래 다가가 번호판을 다시 확인한 후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근처 CCTV 위치를 기록해 두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다. 민경의 불륜 추적일지 8리우2 강남모 카페 앞에서 남자 차량 추적 차량 번호 47나7234 모텔 확인 민경 외근 핑계로 이동 시간 12:30 14잉 상간남 체격 180cm 이상 검은 셔츠 수염 있음 차량 블랙박스 확보 예정 며칠 뒤 그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탐정사무소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움직였다. 은근히 민경의 행동을 파악했고 그녀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다. 그는 너무도 조용하게 움직였다. 마치 사냥꾼처럼. 하지만 민경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요즘 당신 왜 이렇게 조용해? 피곤해서 그래. 요즘 일이 많아. 민경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밤잠을 설쳤다. 남자와 만나는 것도 이전처럼 여유롭지 않았다. 우리 잠시 쉬는 게 어때?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민경은 짜증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지금 이 타이밍에 그 말이 나와? 내가 얼마나 감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날 민경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단지 사랑이 아닌 이 관계가 자신에게 주는 해방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태주는 드디어 남자의 집을 알아냈다. 차량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주소. 그는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이 그의 마지막 추적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밤 9시 10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올림픽대로 상간남의 차량이 천천히 출발했고 태주는 뒤따랐다. 그러나 그 순간 앞 차량이 급정거했고 태준의 차량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갔다. 쿵. 태주는 구급대에 실려 병원 갔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뇌출혈이 심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연락을. 그날 태주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 오 여사는 장례식이 끝난 후 태준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엔 정리된 파일들과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엔 민경의 불륜 증거라는 제목과 함께 수십 장의 사진, 녹음 파일, 차량 정보, 모텔 기록이 담겨 있었다. 오 여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며 외쳤다. 태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이런 걸 감당하다 가다니. 다음 날 아침, 오 여사는 민경의 밥상을 뒤엎으며 말했다. 그 입으로 내 남편 죽인 거 변명하려 하지 마라.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아니? 민경은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의 49제가 끝난 지 며칠 후였다. 집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민경은 여전히 깔끔한 차림으로 아침상을 차렸고 시어머니 오 여사는 그런 민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불쑥 물었다. 민경아, 너 태준이 죽기 전에 무슨 말 했니? 민경은 젓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요, 아무 말도요. 그날도 평소처럼. 그래? 오 여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민경의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간 그녀는 태준의 서랍에 고이 접혀있던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민경의 불륜 일지, 시간대별 기록, 모텔 영수증, 덩가 상간남의 차량 번호와 얼굴이 찍힌 사진. 민경아. 오 여사는 이튿날 밤 조용히 민경을 불렀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지? 8년이요. 8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아니? 네. 오, 여사의 눈동자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사람들한테 널 자랑도 했어. 근데 너 내 아들 죽였더라? 민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다 끝내버렸다고. 증거 다 있어. 태준이가 남겼더라, 고스란히. 오, 여사는 서류 봉투를 민경 앞에 던졌다. 그 속에 흩어진 사진과 문서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혹시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한다면 이 기록을 어머니께 드려주세요. 태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경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억지를 부렸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 사람이 계속 연락해서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곧 분노가 그 떨림을 집어삼켰다. 내 아들이 불륜녀 때문에 죽었는데 네가 힘들다고? 이 뻔뻔한 년아. 그날 밤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접시가 깨졌고 물컵이 엎질러졌으며 민경은 머리를 감싸쥔 채 웅크렸다. 내가 널 그냥 둘 줄 알아? 내가 가만 안 둬. 법으로, 사회적으로 다 박살내버릴 거야. 며칠 뒤 민경에게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고소장이었다.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 오정숙, 피고의 시모 피고, 민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토록 감추려 했던 이중생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자신이 배신한 가족 이가장 집요하고 차가운 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법원 첫 신문날, 재판정에서 마주선 민경과 오 여사 판사가 물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까? 민경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개인적인 문제였고 고인의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법정, 안에 한숨이 퍼졌다. 하지만 오 여사는 차분히 말했다. 내 아들은 살기 위해 움직였고 며느리는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이 내려졌다. 민경은 패소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오 여사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판결문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가정에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다. 민경은 폐허처럼 변한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시계는 밤 11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 너무 어리석었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다. 서울 도봉구의 한 원룸. 민경은 손에 국을 든 채 가스레인지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마저 그녀에겐 공허했다. 이제는 아무도 아침을 함께 먹지 않았고 그녀가 정성껏 차린 반찬을 칭찬해줄 사람도 없었다. 방 한 구석, 상제, 담긴 이혼 판결문과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태준의 영정사진 떴다. 민경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무심히 말했다. 미안해. 이 말밖엔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나 이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퇴근 후 그녀는 번화가에 있는 카페 대신 사람이 거의 없는 도서관 옆 벤치에 앉았다. 요즘엔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알림을 확인했지만 문자 하나 없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화려한 옷을 입고 남자의 차를 탔고 강남의 와인바와 호텔 라운지를 드나들던 민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독처럼 남았다. 한편 시어머니 오 여사는 법원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 돈은 받았지. 그런데 내 아들은 안 돌아오잖아. 그녀는 주말마다 태준의 묘소를 찾았다.
사진 속 태주는 언제나 그랬듯 수줍은 듯 웃고 있었다. 아들아, 이제는 괜찮아졌니? 엄마가 그 사람 벌 줬다. 그치만 네가 없는 이 집은 너무 조용하다. 오 여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꽃을 바꾸고 묘비를 닦으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민경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사내 게시판에 그녀를 비난하는 익명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알지? 걔 불륜으로 위자료 물었다잖아. 겉으론 멀쩡했는데 사람 진짜 모르겠다니까. 회사 사람들의 눈빛은 칼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에 민경은 스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봄꽃이 피고 다시 여름이 왔다. 그러나 민경은 여전히 어두운 그늘 속을 걷고 있었다. 가끔 상간남에게서도 연락이 왔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조차도 이제는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에 불과했다. 어느 날 민경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집 앞까지 갔다. 말없이 우편함에 봉투 하나를 넣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님, 그날 이후 한 번도 사죄하지 못한 제가 얼굴을 들고 찾아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은 부족하겠지만 아드님을 위해 써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봉투 안엔 전 재산을 정리한 3천만 원 수표가 들어있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잠시 봉투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돈 태준이 장학재단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끝낼 순 없지.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야지. 며칠 후 인터넷 기사 한 줄이 조용히 올라왔다. 구 이태준 씨 유족, 불륜 피해자 장학기금 설립. 정직한 사랑을 지키자는 뜻 담겨 그 기사를 민경은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태준의 사진을 꺼내 들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태준아, 이제 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진 속 태준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을 뿐이었다. 태준의 장례가 끝난 지 1년 된 민경은 더 이상 전 며느리도 불륜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지만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궤적을 바꾸었다. 이제 그녀는 수원 외곽의 작은 공방에서 수세미를 만들고 도자기를 구웠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는 곳에서 작고 조용하게 살아갔다. 어느 늦은 오후 공방 유리창에 노을이 스며들 무렵 문이 열리고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오 여사였다. 민경은 두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의 공포와 죄책감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오 여사는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민경이 만든 컵 하나를 집어들고 물었다. 이건 네가 빚은 거니? 네. 손이 많이 갔겠다. 괜찮아요. 그럴수록 마음이 편해져서 오 여사는 컵을 내려놓고 민경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슬픔이 아닌 삶을 견뎌낸 사람의 깊이가 있었다. 민경아, 네. 태준이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널 더 안아줬다면 달라졌을까? 민경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는 그 질문에 답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전 그냥 그때 너무 숨이 막혔어요.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도 몰랐고요. 그런데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오 여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꺼낸 말은 의외였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 문제는 그 다음이야. 민경은 고개를 들었다. 오 여사의 눈엔 더 이상 처벌이 아닌 마지막 이해의 흔적이 맴돌고 있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말없이 헤어졌다. 하지만 민경은 밤마다 생각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태준의 가족이
안일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자신의 잘못과 마주했다. 어느 날 공방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 오정숙 내용, 장학기금 감사장. 구 이태준 장학기금은 올해 5명의 청소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직하고 따뜻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너의 용기가 이 길을 열었습니다. 오정숙 드림. 민경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날 밤 그녀는 태준의 영정사진을 꺼내 촛불 하나를 켰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거, 그게 바로 진심이었구나. 10월의 찬바람이 공방 창문 틈새로 스며들던 어느 날, 민경은 벽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다. 그건 아직 태준과 살던 시절 이삿짐에서 풀지 않고 그냥 둔 상자였다. 먼지에 덮인 박스를 열자 그 안엔 각종 서류, 부부사진, 그리고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수첩은 태준의 필체로 채워져 있었다. 날짜는 사망 3개월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2020년 6월 14일 요즘 민경이가 이상하다. 늘 하던 말투가 어딘가 달라졌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졌다. 내가 너무 둔했나 보다. 6월 22일 오늘 민경이 외근 간다고 한 날 뒤를 밟았다.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목격한 건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다. 민경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다음 장을 넘기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마지막 몇 장, 그 안엔 증오도 비난도 없었다. 오히려 이런 문장이 있었다. 7월 19일 민경이 혹시 이 수첩을 네가 읽게 된다면 그땐 아마 나는 내 곁에 없겠지. 널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널 처음 만났던 그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웃음을 기억하며 나 이제 너를 놓아주려고 해. 민경은 수첩을 품에 안고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다. 왜 넌 끝까지 이렇게 착했니? 내가 한 짓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데. 그녀는 수첩을 품에 꼭 안고 하루 종일 말을 잃었다. 며칠 뒤 민경은 시어머니 오 여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어떤 말도 준비하지 않았다. 손에 들린 건 단 하나, 태준의 수첩이었다. 어머님, 이거 태준이가 남긴 거예요. 오 여사는 조용히 수첩을 펼쳤고 그 안에 적힌 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수첩을 덮은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후 처음으로 민경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아이는 결국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했나 봐.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고. 민경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저도 이젠 저 자신을 용서하려고 해요. 그날 이후 민경은 달라졌다. 그녀는 공방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고 도자기 그릇의 밑바닥에 짧은 글귀를 새겨 넣기 시작했다. 용서는 기억 속에서 다시 피는 사랑입니다. 그녀의 그릇을 사러 오는 손님들은 이 문장을 보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 문장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상처가 있는 삶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민경은 매년 겨울마다 조용히 태준의 묘를 찾아갔다. 긴 대화를 나누는 일은 없었지만 그 앞에서는 언제나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되뇌었다. 이제 나도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되어볼게.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민경은 작은 도자기 종을 만들어 공방 천장에 달았다. 그 종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로 흔들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종 울리는 소리 들으면 속상한 일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 소리는 민경에게도 위로였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던 과거를 조금씩 정리하는 듯한 느낌. 그녀는 매일 새벽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조심스럽게 흙을 만졌다. 그 흙 위에 새겨지는 것은 비누 받침이나 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 어느 날, 낯선 고객이 공방을 찾았다. 여기 도자기 클래스도 하시나요? 30이 조금 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네, 매주 토요일 2시에 진행해요. 혹시 신청하시겠어요? 네, 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배워보고 싶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천천히 해봐요. 이건 서두르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몇 주가 지나고 그 여성은 점점 밝아졌다. 도자기 앞에서 웃기도 하고 서툰 손으로 흙을 다루며 민경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일 하셨어요? 민경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한참 전에 제가 많이 아플 때 이 흙이 제 손을 붙잡아 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무언가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 말에 민경은 묘한 공감을 느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있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후 조용히 다시 쌓아야 하는 시기. 그날 밤 민경은 공방 한쪽 벽에 작은 나무 액자를 걸었다. 액자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 문장은 민경이 직접 쓴 글씨였다. 그리고 바로 아래 그녀는 태준이 생전에 찍어준 자신 사진 한 장을 붙여두었다. 그 사진 속 민경은 웃고 있었다. 그 어떤 어둠도 없던 시절, 이제 그녀는 다시 그 웃음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오 여사도 가끔 공방을 찾았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민경이 내민차 한 잔을 꼭 받아 마셨다. 이 차 향이 좋네요. 감입차예요. 직접 말린 거예요. 그들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민경은 수강생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그릇은 언젠가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가겠죠. 그 사람의 하루를 담는 그릇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주세요.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날 수강생들의 손끝은 유난히 정성스러웠다. 밤이 되자 민경은 일지를 꺼내어 적었다. 오늘도 무탈했다. 꽃처럼 피지는 못하더라도 뿌리는 내릴 수 있겠지. 태준아, 네가 지켜보고 있다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녀는 그 페이지에 작은 도자기 꽃을 그려 넣었다. 흙 위에 새긴 희망처럼 마음속에도 조금씩 색이 돌기 시작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공방 앞 화단에 민경이 심어둔 수국이 드디어 본꼬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뿌리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랐던 잎사귀를 털어냈다. 살아났네, 너도. 그 말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었다. 민경은 이제 하루를 바쁘게 보냈다. 수강생도 늘었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도자기 주문도 받았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가운데에도 때때로 떠오르는 그림자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오래전 그녀와 불륜 관계였던 그 남자 도현으로부터 뜻밖의 메일이 도착했다. 민경아, 너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해도 될지 망설였지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었어. 나는 도망쳤어. 너도 그랬지만 결국 그 모든 선택이 우리 둘 모두를 망가뜨렸다는 걸, 너의 삶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졌길 바란다. 나도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해. 민경은 그 메일을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도현던 그 이름은 지금껏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돌덩이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도 원망도 들지 않았다. 나도 그 사람을 탓할 수 없지. 결국 선택은 내 몫이었으니까.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메일함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작은 도자기함 하나를 꺼내 용서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며칠 뒤, 오 여사가 공방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조용히가 아니라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민경아. 네, 어머님. 혹시 이번 추모식 같이 갈 수 있을까? 민경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태준이도 너랑 함께 있는 걸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차에 올랐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지나가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쉼처럼 따뜻했다. 태준의 묘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차례대로 꽃을 올리고 절을 했다. 그리고 오 여사가 말했다. 태준아, 넌 민경이 많이 달라졌어. 아마 너도 하늘에서 보고 있었겠지? 민경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태준아, 나 아직도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나 이제 내가 저지른 죄를 내 식으로 갚아가고 있어. 그녀는 손에 들고 온 도자기 종 하나를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네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 소리. 내가 내 이름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해줘. 바람이 불었다. 그 순간 종이 울렸다. 맑고 투명하게. 두 사람은 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 완전히 용서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조금씩 조금씩. 마치 도자기처럼.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깨졌던 마음이 다시 붙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붙고 나면 예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도 있죠. 그 대답에 오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민경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용서의 선택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잡았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삶이 자라고 있었다. 새벽 5시 30분, 민경은 커튼을 열자마자 기지개를 켜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과 아침 사이 그 애매하고도 고요한 시간. 그녀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았다. 어둠도 물러가지 않고 빛도 아직 본격적으로 오지 않은 시간. 민경은 매일 이 시간에 작은 주전자를 불에 올렸다. 따뜻한 차를 내리고 공방 문을 조용히 열었다. 그녀의 공방엔 이제 새벽반이 있었다. 그 새벽에 오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 밤을 새우고 나서야 마음을 놓는 사람,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 그리고 민경처럼 자신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커피 대신 감입차를 마시고 가끔 흙을 만지지 않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민경은 아무 말 없이 받아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민경의 이 마른 공방의 문장처럼 퍼졌다. 그날 새벽 처음 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검은 야구 모자를 눌러 쓴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민경을 향해 말했다. 여기 도자기 배우는 데 맞죠? 네, 맞습니다. 새벽반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필요하시면 앉아서 차 한잔 하세요.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심리상담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여긴 분위기가 좀 편하네요. 민경은 웃었다. 저도 이 공간이 처음 생길 때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남자는 자리에 앉아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누굴 많이 아프게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다 여기까지 왔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입차를 건넸다. 잘 오셨어요. 여기선 누구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프게 한 만큼 스스로를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네. 그럼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그 남자는 매일 새벽마다 찾아왔다. 흙을 만질 땐 눈을 감았고 그릇을 구울 땐 조심스레 불을 조절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민경에게 컵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선생님 거예요. 제가 만든 첫 번째 컵. 민경은 컵을 받아 들었다. 그 안에는 약간 비뚤어진 곡선과 작게 새겨진 단어 하나가 있었다. 처음, 이 단어. 선생님 생각하면서 새겼어요. 모든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민경은 컵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의 첫 용기를 내가 받았네요. 공방 앞 수국은 조금 더 자랐다. 꽃봉고리는 이제 완연히 피어 있었다. 민경은 수국 앞에 작은 표지판을 꽂았다. 새벽은 다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날 밤 민경은 여사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님,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 위에 저는 작은 꽃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조차 시간이 지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접고 그녀는 작은 촛불을 켰다. 콧불은 조용히 흔들리며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